챕터 1 토론토 국제포럼의 시작. 토론토 대학교의 웅장한 국제 컨퍼런스 홀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석학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교 기술사학과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서양 문명사와 기술사를 전공하며 특히 한국과 서양의 기술 교류사를 30년간 연구해온 학자죠. 오늘은 서양 문명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의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아직 제 발언 순서가 오지 않아 침묵 속에서 다른 학자들의 열띤 토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학자들이 자국의 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앞다투어 자랑하며 발언권을 차지했죠.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미국은 역사적으로 현대 과학기술의 중심지입니다.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 GPS,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했고 현대에 와서도 우리의 실리콘밸리는 세계 기술 혁신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죠. 브라운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거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과학적 전통이 만든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죠. 뉴턴과 다윈, 패러데이, 튜링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꾸었으며 우리의 과학적 방법론은 전 세계 학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윌슨 교수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미국과 유럽 학자들은 서로 자국의 업적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교수는 자국의 엔지니어링 전통을 강조했고 프랑스의 마리 듀퐁 교수는 근대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프랑스의 기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학자들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적 혁신을 자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지도에서 지워진 나라처럼 그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저는 노트북에 그들의 발언을 꼼꼼히 기록하며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발표 세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죠. 청중석에서 한 젊은 캐나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서양 국가들의 업적에 대해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은 대체 뭘 이뤘나요? K-팝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그 질문에 컨퍼런스 홀에 잠시 웃음이 퍼졌고 브라운 교수와 윌슨 교수도 미소를 지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30년간 연구해 온 한국의 역사와 기술적 성취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눈치챘죠. 은퇴한 한국계 과학자 박상민 박사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죠. 그 질문에 제가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침묵이 홀을 가득 채웠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브라운 교수와 윌슨 교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고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이 드리워졌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의 첫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기술적 성취가 어떻게 무시되어 왔는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의 선명한 이미지와 함께 구텐베르크 성경의 사진이 나란히 표시되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고 윌슨 교수는 갑자기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377년 한국의 고려 왕조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그 유명한 42행 성경을 인쇄하기 무려 78년 전의 일이었죠. 스크린에는 직지심체요절의 모습이 띄워졌고 정교하게 주조된 금속 활자와 그것으로 인쇄된 한자. 활자의 선명한 모습이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었죠. 이 책은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 세계 인쇄술 역사의 혁명을 가져온 전략적 발명품이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느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금속 활자 기술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독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세종대왕은 국가주도로 금속 활자 주조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갑인자, 경자자, 한글 활자 등 다양한 서체의 활자들이 만들어졌죠. 화면에는 조선시대 다양한 금속 활자의 모습과 활자 주조 과정을 묘사한 고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브라운 교수는 미간을 찌푸린 채 메모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흔히 서양 역사서는 구텐베르크를 인쇄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럽은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미 한국은 수백 년간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윌슨 교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마도 서양 인쇄술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고 몇몇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민 박사의 눈빛은 이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 동아시아와 서양 문명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대중화와 확산을 가능하게 한 문명의 혁명이었죠. 조선 왕조는 국가주도로 수많은 서적을 인쇄하고 보급했으며 이는 유교 지식인층을 확대하고 한국의 문화적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홀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고 그들의 눈에서 놀라움과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직지 심체 요절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서양의 주류 교육과정에서는 여전히 구텐베르크만을 최초의 금속 활자 발명가로 가르치고 있죠. 청중석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그런 중요한 발명품이 서양 역사에서 무시될 수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리는 서양 중심적 역사관 때문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양은 자신들의 문명을 진보의 중심에 두고 동양을 정체된 문명으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가져왔죠. 또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 증거들은 이러한 관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자세를 바꿔 앉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역사의 또 다른 숨겨진 보물, 15세기 세종대왕의 과학혁명으로 화제를 전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챕터 3 세종대왕과 조선의 과학혁명.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혁신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그의 지도 아래 만들어진 다양한 과학기구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혁명 중 하나지만 서양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이끈 과학혁명입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천문도와 물시계, 치구기 등 다양한 과학기구들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고 청중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15세기 유럽이 르네상스 초기 단계에 있을 때 한국의 세종대왕은 국가적 차원의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434년에 발명된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치구기입니다. 화면에 정교한 치구기의 설계도와 복원된 실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치구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기상 관측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는 농업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서양에서 비슷한 수준의 기상 관측 네트워크가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약 200년 후인 17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브라운 교수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전공 분야인 과학사에서 이런 사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의 천문학적 업적입니다. 1438년 완성된 간이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대였습니다. 여기서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서양의 천문도보다 훨씬 정확한 별자리 지도였죠. 화면에는 조선의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의 간의 규표의 모습과 함께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정교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간 측정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실이 제작한 자경루는 세계 최초의 자동화된 물시계 중 하나로 인형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한 기계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학적 성취들이 단지 몇몇 개별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과학 정책의 결과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한글 창제입니다.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음성학과 언어학적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 창조물이었습니다.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철학이 문서로 남아있는 문자죠.
슬라이드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와 함께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에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문자가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지만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단기간에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그 결과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며 컴퓨터 처리에도 최적화된 문자가 탄생했죠. 윌슨 교수가 이제는 완전히 집중하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학문적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언어학 교수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과학적, 문화적 혁신들이 서양 학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학문적 편향성과 서양 중심주의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한국이 20세기 초 일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자국의 역사와 문화적 성취가 세계에 제대로 알려질 기회를 잃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편향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모든 문화권의 성취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저는 조선시대의 과학혁명에서 현대 한국의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으로 화제를 전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챕터 4 한국의 조선업 기술과 세계 해양산업의 혁명.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현대 조선업의 웅장한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울산 조선소의 전경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이 건조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서 현대로 옮겨가겠습니다. 한때 영국과 미국, 일본이 장악했던 세계 조선업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세계 초대형 선박의 건조 기술을 이끄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고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프에 청중들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미국 해군 관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해군은 자국 내 수리가 불가능한 주요 함정들을 한국 조선소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에 브라운 교수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물론 중국의 조선업도 양적으로는 매우 크지만 고급 기술력과 품질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중국 조선소들이 건조하는 선박의 평균 톤당 가격과 한국 선박의 톤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청중 중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나요? 영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이 분야를 선도했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체계적인 국가 전략으로 조선업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한국은 국가의 미래를 걸고 조선업을 육성했죠. 화면에는 1970년대 초창기 현대 조선소의 모습과 정주영 회장이 영국 선주들에게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설명하는 역사적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세계 1위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비웃었지만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윌슨 교수가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영국의 조선업 쇠퇴와 한국의 성장을 언급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았죠. 저는 그의 반응을 주목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HMM 알제시라스호의 웅장한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배는 길이가 400m에 달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입니다. 축구장 4개를 이어놓은 것보다 더 크죠. 이런 거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청중들의 감탄사가 흘러나왔고 저는 한국 조선업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인의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체계적인 국가 전략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죠. 청중석에서 한 경제학 교수로 보이는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의 할 수 있다는 끈기와 도전 정신입니다. 둘째,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인적 자원과 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반도체 산업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청중들이 한국의 조선업 성공에 놀라워하는 표정을 보니 다음에 보여줄 반도체 산업의 성취는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와 윌슨 교수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과 조소는 사라지고 진지한 관심과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이제 그들은 한국이 단순한 K-팝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반도체 웨이퍼와 첨단 공장 시설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확인하며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현대 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놀라운 수치가 표시되었죠.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희귀 광물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죠. 그런데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첨단 미세 공정 기술입니다. 5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완벽하게 상용화한 기업은 세계에서 단 2곳뿐입니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죠. 브라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도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큰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CPU나 GPU 설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 기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인텔조차도 최첨단 공정 기술에서는 삼성과 TSMC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1990년대까지 일본과 미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후발주자에 불과했죠.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극한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많은 부분을 추월했고 현재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죠. 윌슨 교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진 상태로 팔짱을 끼고 자리에 깊숙이 앉아 있었죠. 저는 그의 불편한 기색을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인정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의 기초를 닦은 것은 미국과 일본의 공헌이 컸습니다. 한국은 그 기반 위에서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죠. 청중석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국이 어떻게 자원도 없이 이런 첨단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나요? 저는 그녀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가장 큰 성공 비결입니다. 한국은 유일한 자원인 인적 자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독특한 회복력이 있었죠. 화면에는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16개 크기의 거대한 단일 공장 건물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이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반도체 공장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계속해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고 있죠. 반도체는 현대 기술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 등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죠. 한국이 이 분야를 주도한다는 것은 미래 산업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삼성의 반도체 공정 기술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도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는 데 성공했죠. 브라운 교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기술 제재나 중국의 추격에 취약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기술 주권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원천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한국의 DNA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완전히 집중되었고 이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성취인 문화적 영향력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도체 산업이 가진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한국이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과감한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한국의 강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함께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변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경이로운 변화상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동시 달성에 관한 이야기죠. 화면에는 한국의 1인당 GDP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 초의 1인당 GDP는 고작 $100 수준이었고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현재는 $35,000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60여 년 만에 350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 사진과 함께 민주주의 지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경제 성장과 함께 완전한 민주화까지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은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죠. 브라운 교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느꼈을 수도 있었죠.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희생하며 경제 발전을 추구했고 다른 국가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적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청중 중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그런 빠른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헌신과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최우선시했죠. 화면에는 1950년대 전쟁 직후 천막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흑백 사진과 현대의 첨단 교실 사진이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들은 한국 교육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인적 자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인재풀을 갖게 되었죠.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토가 있었고 유럽은 산업혁명의 선발주자로서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 변화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 가발, 합판,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제품으로 시작했던 한국 산업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으로 주력 수출품을 바꿨습니다. 이런 급속한 산업 구조 고도화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감탄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특히 박상민 박사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국가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회원으로서 후진국들의 발전을 돕고 있죠. 화면에는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증가 추이와 주요 프로젝트들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한국의 여정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죠. 브라운 교수와 윌슨 교수조차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존중과 인정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모든 성취들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제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이 제시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둘째,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셋째, 개방성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죠. 청중석에서 한 젊은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우리 서구 학계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과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구도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점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시대에는 모든 문명과 문화의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배워야 합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깊은 공감과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슬라이드에는 한글로 쓰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자가 역사를 만든다. 이제 모든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진정한 성취가 무엇인지 정리할 차례였죠. 미국과 유럽 학자들조차 더 이상 한국의 성취를 가볍게 볼 수 없게 된 이 순간 발표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이룩한 여러 성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5세기 금속활자와 세종대왕의 과학혁명부터 현대의 조선업과 반도체까지, 그리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동시 달성에서부터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의 부상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취들 사이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과 조용함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성취를 크게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혁신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한국의 성취를 잘 알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청중석에서 캐나다인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잘 몰랐던 걸까요? 학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서구 학계는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을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연구해왔고 한국은 주변부에 위치한 나라로만 취급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한 구석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명과 혁신의 경로를 가진 나라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침묵했으며 윌슨 교수도 팔짱을 풀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럽의 산업기술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문화적 변방에서 글로벌 트렌드 세터로 변모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조용한 혁명입니다. 청중석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으며 박상민 박사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쏟아냈죠. 그중 한 학생은 자신이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토론의 물결이 일고 있었고 브라운 교수와 윌슨 교수도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세계 학계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컨퍼런스 자료들이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제 발표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짧은 클립들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여러 언론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특히 한국의 미디어는 캐나다 한국인 교수가 들려준 우리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컨퍼런스 일주일 후 토론토 대학교 본관 로비에 특별 전시회가 열렸고 전시회의 주제는 숨겨진 혁신가들 한국의 기술과 문화였죠. 입구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과 함께 세종시대의 과학기구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현대 한국의 첨단 기술 제품들과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멀티미디어 전시가 이어졌죠. 저는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로비로 향했고 그곳에서 박상민 박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조용히 서서 깊은 감상에 빠져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평생 캐나다에서 살면서 한국계 과학자로서 자부심을 느낀 적이 많았지만 이렇게 토론토 대학교에서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사실을 알린 것뿐입니다. 박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해외에서 이룩한 성취가 오히려 더 대단하죠. 한국인의 뛰어난 재능과 근면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셨으니까요. 전시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브라운 교수와 윌슨 교수도 모습을 드러냈죠. 그들은 이제 경쟁자의 시선이 아닌 동료 학자로서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금속활자 전시를 유심히 살펴보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양 인쇄술의 역사에 관한 내용에는 한국의 기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과서를 수정해야겠군요. 브라운 교수도 세종시대의 과학기구들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과학기구들을 15세기에 만들었다니 놀랍습니다. 미국은 건국조차 되지 않았던 시대에 한국은 이미 체계적인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군요. 토론토 대학교 총장도 전시회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학계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토론토 대학교는 한국학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대학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잠시 혼자 서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가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해냈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말입니다.